워싱턴 DC 한복판. 미국 경제인 연합회 회의실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기술 전문 저널리스트 리사 카터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 숨을 고를 수 없었는데요. 한국을 얕보던 미국의 오만한 시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기술 전문 저널리스트 리사 카터입니다. 오늘 아침 미국 경제인 연합회 본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느꼈던 그 묘한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앉은 거물들의 얼굴엔 자신감이 넘쳐 흘렀죠. 이날의 주제는 바로 반도체 독립선언이었습니다. 한국? 걱정할 필요 없어. 결국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인텔 부사장 존슨이 여유롭게 말했을 때 회의실 곳곳에서 동조하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저 부품을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나라, 미국이 설계한 기술을 따라하는 추종국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한편에 앉아있던 MIT 출신 기술 자문 마이클 교수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표정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죠. 여러분, 한국 없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들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돼요. 마이클 교수의 경고는 회의실에 들뜬 분위기를 한순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터져 나온 비웃음 소리가 그 침묵을 깨뜨렸죠. 교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상무부 차관보의 말에 다시 한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그 웃음에 동참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마이클 교수의 진지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서는데 마이클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사 기자님, 한국의 진짜 실력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을 그냥 학자의 신중함 정도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의문의 씨앗이 짝트기 시작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들이 몇 개 보였지만 대부분 경제 성장률이나 수출 실적 같은 뻔한 내용들이었죠. 역시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며 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이클 교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혹시나 싶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간단히 검색해봤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라는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조립업체 정도의 인식을 벗어나지 못했죠. 하지만 그 자신만만했던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뀔 사건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불과 사흘 후 제 책상 위로 날아든 속보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한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 미국과의 기술 교류 전면 중단 선언. 처음엔 그냥 또 다른 무역 분쟁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니 심상치 않더군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협상 카드로 내민 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기술 협력을 끊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업계 분위기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점심시간에 만난 테크 업계 기자들도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요? 하며 비웃음을 흘렸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이유가 뭘까요? 오후 2시쯤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한국산 포토레지스트 수출 전면 중단, 초고순도 불화수소 공급 차단.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솔직히 말하면 이런 용어들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반도체 만들 때 쓰는 화학물질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뉴스를 본 순간 실리콘밸리에서 날아온 긴급 전화들이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리사, 이거 진짜야? 한국이 정말로 저런 걸 다 끊는다고? 업체 관계자의 목소리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협상용 블러핑 아닐까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서 묘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노트북을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어요. 포토레지스트가 뭔지, 불화수소가 반도체 제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알면 알수록 충격이었어요.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데 필수적인 감광제였고 불화수소는 웨이퍼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핵심 소재였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에서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더군요.
설마, 이게 진짜야? 제 머릿속에서 마이클 교수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 말이요. 혹시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출근해서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의 화학 소재 산업을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조립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핵심 소재 기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전 11시, 인텔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리사 기자님, 혹시 한국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있나요? 우리 생산 라인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엔 처음 듣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 따위라며 콧방귀를 뀌던 그들이 이제는 정보를 구걸하고 있는 거였죠. 점심시간에 마이클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며칠 전 말씀이 맞았네요. 한국의 진짜 실력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리사 기자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충격은 앞으로 올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화창한 워싱턴의 하늘 아래 뭔가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 무역관 담당자 김 참사관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리사 기자님,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만나뵐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어서요. 김 참사관의 목소리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한두 번 만났을 때는 그저 예의상 인사 정도만 나눴는데 이렇게 먼저 연락을 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워싱턴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김 참사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공개 자료입니다만 아마 미국 언론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요? 한국의 핵심 소재 기술 현황에 대한 정부 발표 자료입니다. 정확한 팩트만 담겨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분야였어요.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양적 점유가 아니라 최첨단 극자외선, 노광용 포토레지스트 같은 핵심 기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초고순도 불화수소였습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웨이퍼를 세척하고 에칭하는 데 필수적인 이 물질을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공급량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의 순도 수준이었습니다. 99.9999%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순도를 구현해낸 거죠. 자료를 읽어가면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멈춰설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세 번째 충격은 디스플레이용 소재 분야였어요.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핵심 발광 소재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모니터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디스플레이가 한국의 소재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료 맨 뒤쪽에 붙어있던 한국 정부의 내부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차세대 반도체용 신소재 개발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그 보고서에는 앞으로 10년간 한국이 개발할 혁신 기술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양자점 디스플레이용 나노 소재,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용 특수 금속, 그리고 인공지능 칩 전용 초전도 소재까지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되면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 개발이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준비해온 거였어요. 마이클 교수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고 있던 건 정말로 수면 위에 떠 있는 작은 조각에 불과했던 거예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으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던 시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단순한 조립국이나 기술 추종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혁신 능력을 갖춘 기술 강국이었던 겁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자료 정리를 마쳤어요.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취재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을, 그리고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지를 제대로 파헤쳐 봐야겠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한국과학기술 전문가와의 화상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서울에 있는 한국화학연구원의 박 박사와 연결이 되었는데 그분의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먼저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 기술이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들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반도체 회로를 그려내기 위해서는 빛의 파장보다도 작은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수한 화학 물질이 필요한데 이런 물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었어요. 기존에는 일본이나 유럽 기업들이 주도하던 분야였는데 한국이 독창적인 화학 합성 기술을 개발해서 한 번에 추월해버린 거죠. 두 번째로 들은 건 초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이었습니다. 박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는 일반적인 산업용과는 차원이 다른 순도를 요구한다고 했어요. 99.9999%라는 순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는 조립업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거의 원자 하나하나까지 통제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이런 극한의 기술을 상용화해서 대량 생산하고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기술들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한 단계씩 기술 수준을 끌어올린 결과라는 설명을 들으니 정말 감탄이 나왔어요. 세 번째로 박 박사가 언급한 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기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꽤 충격적일 겁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유기 발광 다이오드에 사용되는 발광 소재를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왜 전 세계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에서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지 이해가 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연구진들이 새로운 분자 구조를 설계해서 기존보다 훨씬 밝고 오래가는 발광 소재를 만들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화상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한국에 있는 또 다른 전문가와 연결되었어요. 이번엔 반도체 장비 전문가인 이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이 또한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개발한 기술들이 미국 기업들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거든요. 이 교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외국 장비를 사다 쓰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핵심 부품들을 한국이 독자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정부의 산업정책 담당자와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분을 통해 알게 된 건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추진해왔는지였어요. 국가 차원에서 핵심 소재 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대학과 기업, 연구소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차세대 기술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에서 한국의 장기적 비전을 엿볼 수 있었어요. 이런 노력들이 지금의 성과로 이어진 거죠. 저녁 무렵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은 얘기들을 정리하려고 노트북을 켰지만 도저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왜 우리는 이런 걸 몰랐을까요?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인데 왜 미국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조립업체 정도로만 보고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건 아닐까요? 그때 문득 며칠 전 회의실에서 들었던 비웃음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침묵 속의 자신감도요. 이제야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갖춘 진정한 파트너였던 거예요. 한국의 소재 수출 중단 발표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제가 예상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여전히 별일 아닐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하루가 다르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업체 본사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공급망 담당 부사장의 목소리엔 평소의 여유로움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리사, 우리 M칩 생산 라인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며칠 전 한국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기술 독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화요일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들도 생산 차질을 겪기 시작했다는 뉴스였어요. 한국산 포토레지스트와 에칭 가스 없이는 최신 공정으로 칩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였죠. 설마 대만까지? 저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의 소재 기술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거든요. 수요일 오후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 기술 담당관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역력했어요. 군용 반도체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F-35 전투기용 레이더 칩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유도 시스템까지 거의 모든 첨단 무기 체계의 영향이 갈 것 같다는 설명을 들으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라는 그의 고백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실리콘밸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 주요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소재 없이는 신제품 출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날 실리콘밸리로 직접 날아갔어요.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우버를 타고 펠로알토로 향하는 길에 운전기사도 이 소식을 알고 있더군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며 작은 나라가 미국을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다니 신기하다고 말했어요. 펠로알토의 한 카페에서 만난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반도체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해온 베테랑이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며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핵심 기술의 게이트키퍼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였죠. 금요일 저녁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주일 동안의 취재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미국 전체가 한국의 진짜 실력을 깨닫는데 고작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주말에는 백악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제 책상 위에는 각종 긴급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CIA, 상무부, 국방부에서 나온 한국 기술력 분석 보고서들이었습니다. 모든 보고서의 결론은 동일했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국방부 보고서였어요. 미군이 사용하는 첨단 무기 시스템의 80% 이상이 한국산 반도체 소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였던 거예요. 화요일 오후 저는 며칠 전 회의에 참석했던 인텔 부사장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엔 일주일 전의 여유로움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해보려 했지만 모든 채널이 막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완전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런 상황을 보며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술력과 협상력을 정확히 계산한 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산이 정확했다는 것도요. 수요일 저녁 제 사무실에서 혼자 이번 주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한국을 조립업체로만 보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어요. 기술 패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자 가장 먼저 나온 대안이 바로 일본과 대만을 통한 한국 우회였어요. 상무부에서는 긴급히 도쿄와 타이베이의 특사단을 파견했고 저 역시 이 움직임을 취재하기 위해
아시아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도쿄였어요. 일본은 한때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했던 나라였으니까 당연히 한국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일본 정부와 기업들도 이번 사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비공식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갔는데 미국 상무부 차관보와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회담이 끝난 후 복도에서 만난 일본 측 관계자가 조용히 귀띔해준 얘기가 충격적이었어요. 일본도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이 개발한 최신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만큼은 따라잡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첨단 공정에서는 한국 기술이 이미 일본을 앞서버렸다는 인정을 하더군요. 다음 날 일본의 대표적인 화학기업 본사를 방문했어요. 연구개발 담당 임원과의 인터뷰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일부 핵심 원료를 한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완전한 대체제가 되기는커녕 일본 자체도 한국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쿄에서 이틀을 보낸 후 저는 대만으로 향했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당연히 소재 분야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타이베이에 도착해서 현지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보니 상황은 일본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대만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제조 기술은 뛰어나지만 핵심 소재는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특히 최첨단 공정에 필요한 초고순도 화학물질들은 거의 전적으로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만 반도체협회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들은 얘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대만이 아무리 뛰어난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의 소재 없이는 최신 칩을 만들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더 나아가 대만 업체들도 자체적인 소재 개발을 시도해봤지만 한국 수준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만에서 사흘을 보내며 여러 업체들을 돌아다녔지만 결론은 동일했어요. 단기간 내에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시아 투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상무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어요. 일본과 대만 출장에서 돌아온 특사단의 보고였는데 제가 현지에서 확인한 내용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한국의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인텔 부사장이 받은 전화 내용이었어요.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그와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일본의 한 대기업 임원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절망적이더군요. 일본 기업도 한국 소재 없이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제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걸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였어요. 인텔 부사장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완전한 절망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난 한 달간의 취재 내용을 종합해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조립업체로만 봤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독보적인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싶었어요. 기사를 쓰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혁신을 이뤄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혁신이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기사가 나가자마자 워싱턴 전체가 들썩였어요. 한국 대체제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공개되자 정치권에서도 완전히 다른 접근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국과의 정면, 대결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서 미국이 기술 패권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일본과 대만에서 대안을 찾지 못했다는 제 보고서가 나간 지 3일 후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가안보실에서 열리는 긴급회의에 기술 전문 저널리스트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고위급 회의에 언론인이 자문 역할로 참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일찍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건물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실로 들어서니 국무장관, 국방장관, 상무장관,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모든 핵심 인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더군요. 제가 이런 자리에 앉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니 이 사태가 얼마나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상무장관은 계속해서 누가 한국 의존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국방장관은 군사 장비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소개하며 발언을 요청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난 한 달간 취재하면서 깨달은 진실을 정확히 전달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지난 한 달간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진짜 실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조립업체로 본 고정관념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직언했어요. 우리가 한국의 기술 독립성과 혁신 능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특히 상무장관의 표정이 굳어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한국을 적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진정한 기술 파트너로 인정하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한국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에서 느꼈던 그들의 자부심과 독립적 사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기술 주권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중반쯤 갑자기 국무장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한국 정부에서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한국을 동등한 기술 파트너로 인정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는 거였죠. 이 소식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강경 대응을 주장하던 사람들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깨달은 거죠. 국가안보보좌관이 제게 물었어요. 리사 기자님이 보시기에 한국의 진짜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한 달간의 취재를 통해 느낀 한국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적대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술력과 독립성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개발한 혁신 기술에 대한 존중과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 후반부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점점 건설적으로 변해갔어요. 각 부처 장관들이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무장관은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국방장관은 안보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국무장관의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게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입니다. 앞으로는 한국을 진정한 동맹국이자 기술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백악관을 나서면서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이 기술 패권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을 핵심 기술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명을 보며 저는 지난 한 달간의 취재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알리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을 만드는 데 작은 역할이라도 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백악관 성명이 발표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가을날, 저는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한미 기술 동맹 체결식에 참석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격동적인 변화를 지켜본 기록자로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거든요. 체결식장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몇 달 전 미국 경제인 연합회 본부에서 느꼈던 그 오만한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상호 존중과 진정한 파트너십에 대한 진지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입장할 때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조용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억지로 드러내지 않지만 확고한 신념,
그리고 자신들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았다는 만족감이 엿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서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취재 노트를 펼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난 2달간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되짚어보고 싶었거든요. 가장 먼저 바뀐 건 미국 기업들의 인식이었어요. 한국을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닌 핵심 기술 파트너로 보기 시작한 거죠.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 기업들과의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자신들의 미래도 없다는 걸 확실히 인정한 거예요. 두 번째로 바뀐 건 정부 차원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상무부와 국방부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무역 관계를 넘어서 전략적 동맹의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 거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실리콘밸리의 변화였어요. 한국 스타트업들과 연구기관들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벤처 캐피털들이 한국의 차세대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한국에서 나오는 혁신이 실리콘밸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명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마이클 교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몇 달 전 경고를 무시당했던 그가 이제는 한미기술협력위원회의 핵심 자문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때 말했잖아라는 표정 대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체결식 후 열린 리셉션에서 저는 여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양국이 서로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상호 이해에서 시작되는 거죠. 정말 그랬어요. 지난 몇 달간의 과정을 통해 양국이 서로의 진짜 실력과 가치를 확인하게 된 거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독보적 기술력을, 한국은 미국의 시장과 응용 기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리셉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번 취재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두 나라 사이의 인식 변화의 작은 역할이라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최종 기사를 작성하며 저는 취재 노트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혁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온 독립적이고 강인한 파트너다.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조립국 정도로만 봤던 나라가 이제는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 강국으로 보이게 된 거죠. 더 중요한 건 이번 사건이 미국 전체의 인식을 바꿔놓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 패권이 단순히 규모나 자본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혁신과 독창성에서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한국의 기술 독립과 미국의 패권 인식 전환, 이 두 가지 변화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양국이 어떤 혁신을 함께 만들어갈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최종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숨은 힘, 미국이 깨달은 새로운 파트너십의 가치였어요. 이 기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실력과 가능성을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몇 주 후, 제 시리즈 기사가 여러 언론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더 뿌듯했던 건 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존경을 표현해 주었거든요. 이제 제 시선은 한국의 가능성을 확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놀라운 혁신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정말 기대가 커요. 오늘 리사 카터가 목격한 놀라운 진실과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볼이었습니다.